역사는 같은 얼굴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리듬으로 돌아온다.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다. 2018년의 공포가 2026년의 현실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다. 2018년의 뉴스 화면과 2026년의 뉴스 화면을 나란히 놓아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된다. 정책의 이름은 달라도 시장이 체감하는 압박의 순서는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것. 소름 끼치는 데칼코마니다. 현우야, 나 정리했어. 거제 상가 팔았고 대구 분양권도 손절했어. 사인할 때 손이 떨리더라. 그게 내 노후 자금의 절반이었거든. 20년 동안 잠 안 자고 아껴서 만든 돈인데 한순간에 반토막 난 기분이야. 이게 선택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어제 잠 한숨도 못 잤어. 내가 10년 넘게 아끼고 아껴서 모은 걸 이렇게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처럼 던져버리는 게 이게 정말 생존을 위한 길이노니? 마음이 너무 시리다. 현우야, 너는 숫자로 말하지만 나는 피눈물로 보여. 잘했어. 아픈 선택이었지만 유동성을 확보했다는 건 다음 수를 둘 수 있다는 뜻이야. 수연아, 자본주의는 냉혹해. 손가락 하나가 썩고 있는지 모르고 버티다가는 팔 전체를 잘라내야 하거든. 지금 네 선택은 손가락 하나를 내주고 심장을 살린 거야. 이건 패배가 아니라 위대한 생존 기술이야.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자. 우리가 봐야 할 건 누가 옳다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시장이 흔들리는가야. 정책을 만드는 설계자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봐야 해. 그들은 결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철저하게 세수와 공급 물량, 그리고 표심을 계산할 뿐이지. 설계자들의 머릿속? 그들은 다주택자를 그냥 투기꾼으로만 보잖아. 그들이 짜놓은 판에서 우리 같은 소시민이 살아남을 틈이 정말 있어? 그들은 우리를 가둬두려는 사냥꾼 아니야? 근데 나는 지금 현금이 생겨도 갈 곳이 안 보여. 강남은 너무 멀고, 그렇다고 아무데나 들어가긴 무섭고, 내 손엔 이제 6억 남짓한 현금이 쥐어져 있는데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13억을 넘었어. 현우야, 이 실타래. 정리가 아니라 더 꼬인 기분이야. 대출은 막혔고 내 통장 잔고는 비로하기만 해. 그 질문이 오늘의 핵심이야. 강남이 방향이라는 말은 맞지만 모두에게 지금 당장 전략이 되는 건 아니야. 대출 규제라는 성벽이 너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강남은 자본의 피난처지만 자본이 없는 자에겐 신기루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성벽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대신 사다리의 위치를 다시 잡아야 해. 2018년의 유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 즉 정부가 입구를 막았을 때 자본이 어떤 우회로를 따라 흐르는가를 통해 말이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자들의 지도를 펼쳐보자. 사람들이 자꾸 말하더라. 이번 흐름 2018년이랑 똑같다. 정말 그렇게 봐도 되는 거야? 그때도 지금처럼 퇴로를 다 막았었나? 그때 내가 집을 안 샀던 게 인생 최대의 실수였는데 이번에도 그 실수를 반복할까 봐 겁나. 완전히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인구 구조도 공급 물량도 금리 사이클도 다르니까. 하지만 유사하게 반복되는 패턴은 분명 있어. 설계도의 틀은 바뀌지 않았거든. 자,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볼까? 2018년 9.13 대책을 봐.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 최고 세율을 2.0%에서 3.2%까지 끌어올렸어.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매년 5%씩 올린다고 했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0으로 만들었어. 집 있는 놈한텐 돈 한 푼도 안 빌려준다는 선언이었지. 지금 2026년은 어때? 겉으로는 완화된 것 같지만 알맹이는 더 지독해. 스트레스 DSR 2단계, 3단계가 적용되면서 네 연봉이 1억이라도 실제 빌릴 수 있는 돈은 6억 원 남짓이야. 2018년엔 LTV 40%라도 적용됐지만 지금은 네 소득이 네 발목을 접는 시스템이야. 이건 수요의 목줄을 아예 끊어놓은 거야. 첫 번째 공통점은 명확해. 금융 시스템을 통한 수요 억압. 이건 시장의 기름기를 빼서 식욕을 아예 없애버리는 작업이야. 사고 싶어도 돈을 못 구하게 만드는 거지. 연봉 1억인 사람도 6억밖에 안 나온다고? 그럼 서울 아파트 15억짜리는 꿈도 못 꾸겠네? 맞아. 그러니까 현금을 쥐고 있는 네가 유리한 거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해야 해. 두 번째 공통점은 공급 메시지의 기만이야.
선거 국면에서 항상 3기 신도시나 공공참여 재개발 같은 화려한 청사진을 내밀지.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싼 값에 줄게 라고 속삭여서 수요를 가둬두는 거야.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때 기억나? 그때 기다렸던 사람들 지금 어디서 살고 있을까?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솟았고 착공은 기약 없이 늦춰졌어. 결국 기다린 사람들은 무주택 기간만 늘어나고 핵심지 집값은 뒤에서 몰래 신고가를 갱신했지. 세 번째는 세제 압박의 지능화야. 2018년엔 종부세라는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2026년은 공시가격 현실화 재가동과 지방세법 시행령이라는 소리 없는 칼날을 쓰고 있어. 세율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네 자산가치 평가액을 올려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15% 이상 더 걷는 방식이지. 그러면 결국 정부는 다주택자를 세수 펑크를 메울 화수분으로 생각하는 거네?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이 정책 실패를 덮는 땜질용인 거냐고. 너무 억울해. 지방선거 끝나면 세금 폭탄 터지고 대출은 계속 조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숨을 쉬어야 하는 거야. 현우야, 너는 세무사니까 이 숫자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 누구를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설계자의 결핍을 읽어야 해. 지금 정부의 결핍은 뭐야? 세수 부족이지. 그럼 가장 걷기 쉬운 곳이 어디겠어?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야. 저항은 심해도 돈은 확실히 나오니까. 중요한 건 하나야. 정책 발표문의 화려한 미사여구를 읽는 게 아니라 네 가계부의 현금 흐름표에 어떤 충격이 오는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것. 2018년 9.13 대책 이후를 복기해봐. 종부세 올리고 대출 막았지만 결과적으로 반포와 압구정은 신고가가 속출했어. 왜? 아, 이제 여기 아니면 답이 없구나라는 희소성에 대한 공포가 자본을 한 곳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야. 지금도 그 전조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수도권 외곽은 전세가가 밀어올리고 핵심지는 매매가가 버티는 이 기묘한 침기. 이게 폭발 전의 정적이야. 그럼 진짜로 가장 먼저 봐야 할 숫자는 뭐야? 세금? 아니면 대출이자? 아니면 급매물 가격? 도대체 뭘 기준으로 지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DSR, 금리, 그리고 총 보유 비용. 이 세 개가 네 생존선을 결정한다. 집을 자산으로 보지 말고 매달 네 피를 빨아먹는 부채의 빨대로 먼저 봐봐. 예를 들어 네가 15억짜리 집을 사면서 6억을 빌렸다고 치자. 금리 5%면 이자만 월 250만 원이야. 여기에 원금 균등 상환 더하면 월 400만 원 직행이지. 네 연봉이 1억이라도 실수령액은 650만 원인데 집값으로 400 내고 나면 250으로 네 내 식구 생활비, 교육비, 세금 다 내야 되는 수준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금리가 0.5%만 올라봐. 네 삶의 균형이 단번에 깨져. 건강보험료 오르고 보유세 고지서 날라오는 달엔 마이너스 통장 뚫어야 해. 6억을 빌리는 게 쉬운 일인 것 같니? 소득 증명 안 되면 은행 문턱도 못 넘어. 은행은 네가 돈이 필요할 때 우산을 뺏는 게 아니라 비가 올 것 같으면 아예 은행 셔터를 내리고 퇴근해버려. 그러니까 자산이 30억 있어도 매달 나가는 현금이 꼬이면 내가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다는 거네? 흑자도산. 그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2018년에 종부세 때문에 신촌에서 평생 산 할머니들이 집 팔고 경기도로 이사 갔다는 뉴스가 정말 사실이었어.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가졌는데 세금 낼 현금이 없어서 자기 집에서 쫓겨난 거잖아. 국가가 하는 합법적인 수탈처럼 들려. 맞아.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는 어디가 오를까보다 내 현금을 안 갉아먹을까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야. 보유세와 원리금 합쳐서 연간 5천만 원. 수연아, 네 견딜 수 있어? 못 견디면 그 집은 조만간 경매장으로 가는 거야. 은행이 주인이고 너는 관리인일 뿐이지.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로 누가 빨리 높이 올라가서 깃발을 꽂느냐의 레이스였지만 하락 횡보 구간에서는 현금 흐름이라는 산소호흡기로 누가 마지막까지 숨을 쉬느냐의 서바이벌이야. 폭풍 속에서 고도를 낮추고 엔진의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조종사만 목적지에 도착해. 수연아, 네가 아까 6억 있다고 했지? 그 6억인 네 생명줄이야. 이걸 한 방에 강남 외곽 아파트에 쏟아붓고 매달 5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 구조로 들어가는 순간 너는 투자가 아니라 인생을 건 도박을 하는 거야.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네 6억이 씨앗이 되고 대출이자가 네 소득의 30%를 넘지 않으면서도 나중에 장이 돌아설 때 강남의 상승 에너지를 가장 먼저 흡수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어야 해.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구체적인 주소들을 찍어볼까? 현우야. 근데 다들 결국 끝은 강남 얘기만 하잖아.
어차피 결론은 강남이다. 지방 다 팔고 강남 한 채로 모여라. 근데 나는 대출도 안 나오고 현금도 부족한데 그 정답을 알고도 못 맞히는 낙제생 기분이야. 너무 억울하고 비참해. 강남의 상징성과 장력은 나도 인정해. 그건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변하지 않는 중력이야. 하지만 너처럼 지금 당장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이 무리하게 그 중력권으로 뛰어드는 건 전략이 아니라 희망회로, 아니 파멸의 주문이야. 준비되지 않은 자가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면 날개가 녹아버려. 그럼 강남을 포기하고 영영 경기도 변두리에서 늙으라는 거야? 한번 밀려나면 다신 못 들어온다는 공포가 나를 잡아먹고 있다. 포기가 아니라 우회라고 수없이 말했잖아. 정면 돌파가 안 되면 사다리 차를 부르거나 땅굴이라도 파야지. 강남에 직접 못 들어가면 강남의 수요가 넘쳐서 흐를 때 그 물줄기를 가장 먼저 받아먹는 저수지 같은 곳을 선점해야 해. 좋아. 현우야, 나 이제 귀가 좀 뚫리는 것 같아. 네가 생각하는 그 저수지들, 첫 번째 축부터 구체적으로 공개해줘. 어디를 제일 먼저 봐야 해? 왕십리 관진벨트야. 서울 동부권의 교통허브이자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압도적인 구간이지. 2호선으로 삼성역까지 15분, 분당선으로 성능역까지 20분이야. 사실상 강남 4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입지지. 강남권이 대출 규제로 진벽이 높아질 때 강남에 직장을 둔 고연봉 실수요자들이 가장 먼저 눈을 돌린 영순이리역이야.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까지. 이 쿼드러플 역세권의 힘은 불황에도 거래가 끊기지 않게 만들어. 거래가 있다는 건 환급성이 좋다는 뜻이고 네 자산이 묶이지 않는다는 뜻이야. 장점은 즉시성이지. 이미 인프라가 꽉 들어차 있고 한양대나 성수동 IT밸리 수요까지 합쳐지면 전세가가 탄탄해. 네 6억에 적절한 대출을 섞으면 왕십리 도시명단지나 광진구의 입지 좋은 구축을 노려볼 수 있어. 이건 현상 유지가 아니라 확실한 우상향을 노리는 안전한 전략이야. 광진구 화양동이나 구이동 쪽 말하는 거지? 거기도 이미 만만치 않던데. 내가 6억으로 들어갈 틈이 있을까? 실투자금이 더 적게 드는 곳은 없어. 당연히 있지. 투자금을 극도로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면 두 번째 축, 다산 신도시를 봐야 해. 여기는 신축의 쾌적함과 교통 호재를 동시에 잡는 곳이야. 다산은 실질 생활권 대비 가격 격차를 극대화하는 실속형 전략이야. 8호선 연장으로 구리 잠실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해졌지. 송파구의 인프라를 공유하면서 아파트 가격은 송파의 40% 수준이야. 신축 프리미엄과 쾌적한 공원과 신도시 특유의 학운지 형성까지 합쳐지면 아이 키우는 젊은 부부들에겐 천국이지. 여기서 핵심은 버팀의 가용성이야. 10억 유남의 가격에 신축 84제곱을 누리면서 대출 부담을 확 낮추고 네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거야. 이건 2018년에 미사가 강남의 대체지로 급부상하면서 지금의 가격을 만든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해. 나는 개인적으로 다산을 지금 가장 매력적인 현금 흐름 방어선으로 봐. 다산은 떼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 내 소중한 6억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중류층의 우아한 삶을 유지하는 자리구나. 미사를 놓쳤던 나에게 주는 운명적인 두 번째 기회 같은 느낌이야. 이번엔 안 놓칠 거야. 현기증 날 정도로 중요한 얘기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은 남양주 왕숙 삼지구와 구리 갈매 역세권이야. 여기는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나 장기적인 베팅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구간이지. GTX-B와 9호선 연장이라는 하이엔드급 호재가 깔려있지. 지금은 공사판이고 어수선해 보이지만 교통망이 하나씩 뚫리고 기업들이 들어올 때마다 가격이 계단식으로 전파할 곳이야. 땅의 힘이 응축되고 있는 곳이지. 하지만 엄격하게 경고할게. 여기는 10년 이상 버텨낼 강철 같은 인내심과 충분한 예비비가 있어야 꽃이 피기 전에 네가 먼저 말라 죽어. 얼마나 오를까를 묻기 전에 나는 10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를 거울 보고 먼저 물어봐야 해. 정리하자면 즉시성의 왕십리, 안정성의 다산, 그리고 미래 가치의 왕숙 갈면에 내 성향은 아무래도 다산 쪽에 기우는 것 같아. 내 6억이 너무 소중하거든. 정답은 장소가 아니라고 했지. 수연이 네 숫자에 담겨 있어. 네 소득의 변동성, 네 아이의 학업 사이클, 그리고 네가 밤잠을 설치지 않을 수 있는 이자 비용의 임계점. 그게 네 정답지를 이미 써놨을 거야.
좋아. 이제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길이 보여. 그럼 나처럼 지방 자산을 어렵게 정리해서 6억의 현금을 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1분 전까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줘. 세 줄로 요약해줄게. 이건 네 가족을 지킬 최후의 성경이야. 첫째, 월 현금 흐름의 생존력. 대출이자와 각종 보유세를 합쳐서 네 월 실수령액의 30%를 절대로 넘지 않는가. 이걸 넘는 순간 그 집은 네 안식처가 아니라 너를 천천히 죽이는 감옥이 된다. 집을 위해 네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 둘째, 시간의 밀도. 매일 출퇴근에 소모하는 3시간이 네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지 않은가? 길바닥에 버리는 그 시간은 네 연봉 3천만 원보다 훨씬 더 비싼 가치야. 네 삶의 균형이 무너지면 네 판단력도 무너지고 결국 투자도 망치게 돼. 셋째, 하방 내성의 쿠션. 만약 내일 당장 집값이 20% 더 떨어지고 전세 시장이 얼어붙어도 추가 대출 없이 3년을 버틸 수 있는 현금 쿠션이 남아있는가? 이 쿠션이 없으면 너는 하드락장의 가장 맛있는 먹잇감이 될 뿐이야. 고수는 수익을 챙길 때 하락을 먼저 준비해.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느냐를 먼저 고민하는 게 진짜 투자 전문가의 자세라는 거네. 그동안 나는 거꾸로 생각했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확해. 생존이 담보되면 수익은 시장이 알아서 네 품에 안겨줄 거야. 하지만 생존의 끈을 놓는 순간 시장은 네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가로채서 다른 생존자에게 줄 거야. 시장은 공평하지 않아. 준비된 자에게만 친절할 뿐이지. 현우야, 오늘 정말 고마워. 너는 내 인생의 은인이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 현우, 너라면 지금 이 순간 내 전 재산을 걸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면 어디로 가겠어? 나는 이미 다산을 선택하고 도장을 찍었어. 소득 대비 가장 완벽한 현금 흐름 방어가 가능했고 잠실역까지 20분 진입이라는 확실한 보험이 내 멘탈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나는 승산 없는 무모한 베팅보다는 승률 85% 이상의 게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자산을 키우는 쪽이야.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오니까 그때까지 지치지 않고 살아남는 게 내 목표야. 알겠어. 나도 내일부터는 스마트폰 어플만 들여다보지 않을 거야. 운동화 끈 질질 끌리지 않게 꽉 묶고 직접 현장으로 달려갈 거야. 뉴스 헤드라인에 자극적인 낚시성 문구 말고 퇴근길 역합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지친 표정과 그 안에 미세한 활비 속에서 진짜 수요의 목소리를 들어볼게. 좋아. 숫자는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은 내 심장의 박동을 통해 결정을 마무리짓게 해줄 거야. 실타래가 아무리 복잡하게 꼬여 있어도 그 끝은 항상 네 손가락 끝에 살며시 걸려 있어. 그걸 힘껏 당길 용기와 차가운 계산기만 있으면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번엔 절대로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아. 기록하고 계산하고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아서 반드시 다음 판의 승리자가 될게. 현우야, 우리 3년 뒤에 왕십리나 다산 카페에서 다시 만나자. 웃으면. 그게 진정한 자본주의 생존자의 태도야. 수연아, 우리 기록을 멈추지 말자. 기록하는 자만이 기억될 자격이 있어.